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재난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5분경 울산 울주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침수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 성공 후에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는데 2기 지도부가 처음 연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 문제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요일에 고정 코너 있습니다. 법학다식 건강백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9730입니다. 콩 어플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태풍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태풍이 올라오네요. 종다리. 네, 태풍 종다리입니다. 지금 서귀포 남쪽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 9시쯤에는 이 진도 남서쪽 약 8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새벽 한 3시쯤 정도 되면은 열대 저압으로 좀 많이 약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 서부 먼바다 또 서해 남부 먼바다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엔 많은 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인근에 최고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모레 80mm가량 이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백중사리하고 겹쳐서 좀 주의를 좀 하셔야겠는데 해안가 특히 침수 피해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 나흘간 열리는데 오늘 시작됩니까? 네,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미 시카고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첫날인 오늘 이른바 황금 시간대 연설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섭니다. 둘째 날에는 좀 아직도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서고 셋째 날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역시 해리스 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마지막 날인 해리스 부통령 마지막 날에 22일에 이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 집권 계획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컨벤션 효과가 이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서는 것 같아요. 예, 이 숨가쁜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돌면서 지금 유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책 발표와 동시에 이 해리스 부통령 흠집내기에도 함께 주력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산업에도 영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조급했는지 아니면 진짜 실수인 건지 정말 황당한 상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이 세계적인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한 사진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수락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알고 보니까 이 AI가 조작한 이 가짜 사진으로 지금 밝혀진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막강한 팬덤을 가진 이 스위프트는 앞선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이번 이 대선에서는 아직 어느 누구를 지지할지는 밝히진 않았는데 과연 이 영향력
영향력이 있는 스위프트가 누구를 지지할지 미 대선만큼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관심사입니다. 네. 자, 간밤에 들은 외신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과 인질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노린 건지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휴전과 인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한 첫날에 이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텔아비브 시내에서 이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렀는데요. 테러 배후를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자살폭탄 테러로 용의자 50대 남성이 숨지고 길 가다 한 사람도 다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휴전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사실상 좀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번에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이스라엘 대통령과 총리 등을 차례로 만나서 이번 이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과 인질 석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과 3시간 회동 끝에 미국의 새 중재안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도 이스라엘처럼 새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마스를 동시에 압박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하마스는 지난주 휴전 협정에서 마련됐던 이 중재안이 이스라엘 측의 요구만 반영됐다면서 중재안을 거부한 바가 있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일정을 마치고 이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를 방문해서 이 가자 지구의 확전을 막기 위한 순방 행보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날 국회에서 만나기로 전격 합의됐군요. 네, 이 그제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제안했던 이 회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오는 25일에 이 오후 3시에 두 대표가 국회에서 회담을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회담 의제는 지금 확정이 되질 않았는데 아무래도 민생 문제 포함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민감한 정치 현안까지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포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여야가 이번 회담에 좀 의지가 있어 보이는 게 이번 주에 계속 이 의제 협상을 계속 할 건데 그러면서도 이견이 있더라도 무산시키지는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의지가 있는 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청했던 양자회담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측이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양측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대통령실 측이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의 이 축하난, 이 대표 취임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대통령실 측이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 이런 보도가 좀 이렇게 새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 이렇게 지금 정말 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향후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축하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또 갈등으로 번지는. 네. 예. 자, 이런 이번 해동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 전격 인터뷰에서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티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 알레츠라는 업체가 미정산 문제로 지금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예, 이 어제 저희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 알레츠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이 지금 피해가 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피해 집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수백억 원의 미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폐업 소식도 갑자기 전해졌다고 합니다. 입점 업체들이 많게는 지금 수억 원씩 대금을 못 돌려받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알레츠 문제에 앞서서 이 문제가 터졌던 티몬 위메프와 사정이 좀 정말 비슷합니다. 티몬 위메프가 몇 년 동안 자본 잠식이 계속되다가 이번 사태를 맞았었죠. 비슷합니다. 이 알레츠 운영사인 인터스텔라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3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3배나 이 부채가 많다. 이렇게 지금 알레츠가 평가가 됐는데 네. 기업으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코멘트까지도 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입점업체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텐데요. 이 입점업체들이 알레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렇게 이 자본 상황이 안 좋은 속에서도 입점업체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 정산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이 할인 행사를 벌였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입점업체들이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또 한 번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 업계 전반에 대한 큰 불신, 이 불신 때문에 업계가 지금 위축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신용이 낮은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계속 늘고 있다 그러네요. 네, 전형적인 사실 불황형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좀 막기 위한 이 정부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도 지금 좀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정부의 소액 생계비 대출은 최대 이 100만 원 정도를 연이율 이 9%에서 최대 15%까지 해서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용자가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27만 명까지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지원 목표 금액이었던 1,000억 원을 거의 소진을 한 상태고 올해도 벌써 600원 넘게 빌려줬습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이 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 재원 절반가량을 지금 금융권에 기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제도를 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36도 등 전국적으로 30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태풍 종달의 영향을 받으면서 천둥, 번개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100mm,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교적 중부지방도 강한 비입니다. 오늘 중부는 맑은 뒤에 흐려지겠고요. 남부 제주는 흐린 하늘 바탕 아래,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부터 빗줄기가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오늘부터 제주 해안, 남해안 그리고 내일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유영 씨입니다. 네, 출근 차량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서초 방향 동요금소부터 성동분기점까지 35분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밀립니다. 잠시 흐름 좋다가 다시 천호대교부터 밀려서 반포대교까지 흐름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구리부터 광암터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속도 더디고요. 서해대교 2, 3차로 막고 작업 중인데 여파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선운산 부근 1, 2차로에 있는 장애물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새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민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 좀 전해주실래요? 선거전이 막 끝난 뒤이기 때문에 뭐 그 선거에 관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아무래도 그래도 어려운 선거전을 거쳐서 다 당선된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대표님하고 최고위원들 뭐 분위기는 선거 후에 열기도 좀 남아 있고 또 그래도 다들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제 또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꽤 두루 좀 짚어보고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그저께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여야가 새 지도부끼리 협치적으로 이 전국을 운영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강경 뭐 투쟁과 그것에 대한 대응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이 어떠세요? 협치와 투쟁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국민이 이 정권 정신 차리고 변해라라고 요구한 것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울 거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들은 또 처리를 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별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선출 대표 수락연설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또 한동훈 대표와 1대1 여야 대표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좀 예상보다 빠르게 25일 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성사가 됐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누게 될까요? 통상적인 예상과 달리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어떤 하나를 전제적으로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사가 빨리 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기를 했던 것이 비교적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공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성의껏 의제를 고른 거죠. 그래서 네. 제시한 것이 한동훈 대표 본인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최혜병 특검 그리고 민생 관련한 논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또 그 역시 공언했던 지구당 부활에 관한 논의 뭐 이 세 개를 우선 저희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제기하는 다른 현안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세 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예시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기 좋도록 성의를 저희 갖고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대표 회동과 영수회담을 서로 연동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의 반응은 근데 좀 약간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꼭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민들 눈앞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거부하기도 조심스럽고 받기도 솔직히 내심으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뭐 이런 정도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네. 정상화가 된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회가 지금 정상화된 상태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상임위도 돌아가고 있고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를 국회 정상화라고 보는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이 일단 궁금해집니다. 뭐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 정상화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좋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은 그냥 조금 소극적인데 여야 대표 회담 되는 것을 먼저 보고 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여야 대표 회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영수회담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들께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후에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뭔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어서 여야 대표 회담 후에 영수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지금 축하난을 전달하려 했는데 뭐 연락을 안 받더라 아니다 그런 얘기 없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뭐 대세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팩트가 뭔지는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뭐 저도 그런 건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예를 들어 뭐 난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일부러 안 받고 그럴 정도로 저희가 수준이 낮은 정당이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갖고 이렇게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25일 그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세 가지 의제를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 온 걸 중심으로 해서 제안했다. 뭐 일종의 배려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있는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 좀 토달지 말고 바로 좀 제안해 달라 하면서 날짜까지 26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사실은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25일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누가 압박하고 말고 떠나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니까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정상적이라면 본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냥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대표가 된 이후에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은 사실은 각각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법을 내고 그것을 토론하면서 이제 타결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을 하자. 그리고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면은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것인데 네. 지금이라도 그걸 내는 것이 좋고요. 정상적이라면 성과를 논하거나 기대하기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자기 준비를 해서 대표회담 전이라도 그것을 내는 것이 정상이죠. 뭐 날짜를 굳이 바꾸거나 압박을 했다. 그것은 그렇게 적당한 어떤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본인들이 보통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뭘 하겠다고 하면 10명 국회의원 서명 받아서 법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서 국회에서 토론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적어도 당 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다 법을 성안해서 더구나 대표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이렇게 논의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는 그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그 이른바 그 외압 공작 의혹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미 그 첫째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무슨 공작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김규현 변호사가 뭐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해도 좋다. 첫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권력형 비리라든가 권력형 의혹을 다루는 것이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그 문제는 현재의 검경 수사 체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굳이 지금 본인이 얘기한 3자 특검까지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마당에 거기다가 또 토를 달고 고리를 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자꾸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제한된 특검의 자산과 시간을 분산시켜보자라는 의도로 보여서 별로 그렇게 점잖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총선 때 2조 심판론 이런 얘기가 저는 오히려 생각나던데요. 네. 그게 별로 국민의 어떤
마음을 못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제3자 추천 특검 얘기했다가 갑자기 본인이 얘기한 걸까지도 논의하자고 하는데 또 토를 다는 방식으로 하면 저는 저게 옛날 총선 때 이조 심판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데 저렇게 안 하는 게 좋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표회담을 하려면 특검 우리는 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부에서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논의를 하고 당에 돌아가서도 특검 자체가 안 된다는 이런 어떤 당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예, 당내부터 정리를 하시고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대목 관련해서 가끔씩 진짜 그런 일이 정치권에서 있었잖아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당에 가서 추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책임지고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협상력이 없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사실은 어쨌든 이건 특검을 한다는 전제 위에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안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민주당의 안과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대전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국민들이 어쨌든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뭔가 안을 만들어보자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자체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 교통정리를 하고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 가방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대표를 따로 뽑고 또 집단지도체제 형식의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잖아요. 예. 이것은 대표의 지도력과 동시에 당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생각들을 최대한 좀 수렴해 가자 이런 문제 취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최고위원 5명이 거의 색깔이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거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다 선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의 지도부라는 것은 당을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당의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이미 9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현실적인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해서 대통령 만들자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부가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거고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정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다라는 광범한 합의에 기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고요. 최고위원들 5이 각각 그런 목표를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낼 것이고 저 또한 어떤 큰 목표는 설정을 했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뭐 명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분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초반에 1위를 치고 올라갔던 정봉주 후보요. 결국은 6위까지 떨어지면서 최고위원 입성에 실패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이번 저희 최고위원 선거처럼 드라마틱한 선거가 최근에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전당대회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첫 당원 선거였고 두 번째로는 순위가 1, 2, 3, 4 이거 다 계속 변경되고 예.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그 얘기는 당선된 모든 후보에게 순간순간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름대로 다 그 고비에 대해서 대처들을 하면서 마지막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어떤 고비에 대한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대처 과정이 어쨌든 결과로 놓고 보면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지는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뭐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역시 이른바 그 명팔이라고 하는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그 막판에 최고위원 진입에 실패한 결정적인 그 어떤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건 당원들이 이제 각 후보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이 되는가인데 그게 크게 공감은 못 얻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고비고비가 다 있었다. 그래서 드라마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김민석 최고위원은 언제가 고비였다고 본인 느끼시면서 선거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중위주권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거라고 처음에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 왜냐하면 온라인 당원 투표에서 제가 평상시에 온라인 또는 그런 어떤 유튜브 어떤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컨텐츠도 알려지고 당원들이 5명을 대략 추리고 나면은 누구를 수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되는 시점이 중반 이후에 올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예상했던 대로 3, 4위 이렇게 나오다가 네. 그때 바로 이제 첫 주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올라갔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체제도 짜고 또 알리고 온라인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 대략 예상과 대응이 어느 정도는 근사치lok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위원 수석으로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보통 부르죠 당에서. 네네. 예, 그렇게 해서 1위 득표를 하셨는데 뭐 다 같은 최고위원이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앞에 수석자 붙으면 좀 다른 역할을 기대받게 되기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사실은 다 똑같고요. 최고위원은 다 이제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다 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나 뭐 이제 이 또 대표와 쭉 소통하고 이런 면에서 혹시 최고위원 내에서 이런저런 상황이나 의견들을 좀 조율할 상황이 생길 때 그걸 조율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구체적인 역할로서는 저는 처음부터 제가 명확하게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자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최고의 내부에도 있고요. 그래서 당원들도 그것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일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책임자 뭐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인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네. 뭐 계획도 세우고 뭐 관리도 해가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 같이 하겠지만 신경을 조금 더 쓰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18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아주 가까이서 모시고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김대중 정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추모 겸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신은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우리 역사적 의미는 개인적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면서 그거를 그냥 견뎌낼 뿐만 아니라 시대적 비전을 세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다 하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영원히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가장 첫 대통령이자 영원한 대통령이고 뿌리 깊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도 엄청난 개인 고난을 딛고 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동시에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사회 같은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이 정권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국가를 다시 재도약시키는데 잘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사와 어떤 시대적인 사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스주빈 대표 박현지입니다. 쓰레기 줍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담배꽁초 쓰레기다 보니까 해당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담배꽁초 자체에도 7,000여 종이 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있고, 그리고 담배 10개 중에 9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소재 성분의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일단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게 다 쓸려서 빗물바지로 다 흘러 들어가고, 하수관을 통해서 많은 꽁초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또 바다로 가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 영향이 있어요. 해양생물을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 특히 바닥에 있는 해양생물들이 있잖아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참 흡연자분들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당하게 세금까지 붙여서 판매하는 담배를 정당하게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걸 피게 되면 너무 눈초리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흡연 장소도 마땅히 없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담배꽁초를 길에 버린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담배꽁초를 본인이 직접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를 해야겠죠. 담배꽁초는 10개 중 9개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고 수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로 조금 더 다가가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대전은 35도 넘어서 36도 예상되고, 강릉 32도, 전주의 낮 기온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서귀포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인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영향권에 듭니다. 따라서 천둥, 번개에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늘 오후부터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는 최대 80mm, 또 내일 중부지방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비교적 강하게 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막다가 흐려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린 하늘을 유지하겠습니다. 남해안, 제주는 오후부터 빗줄기 강해지겠고,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에는 태풍특보 가능성도 있고요. 제주 해상과 서해남부 먼바다, 남해 먼바다에는 최대 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이 밖에 해안의 너울과 더불어 해수면 높이에 의한 침수 피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재난 속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5분 경주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2기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한 건데요. 근데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 먹사니즘의 정신적 기원이 김대중 정신이다. 이게 민주당의 유일 이데올로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 먹사니즘이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우선 정치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환영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 민주당이 지금 탄핵 중독증 아닙니까? 탄핵 중독증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먹사니즘은 먹고 사는 얘기인데 네. 막사니즘은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먹사니즘과 탄핵 중독증은 이 양립이 불가능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상태가 좀 그런 게 아닌가. 먹사니즘 쪽으로 확실한 무게 이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이제 이재명 2기 지도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네. 1기와 비교해서 좀 더 강성으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 전현희 후보가 급부상하고 정봉주 후보가 급락해서 심지어 이제 미역국 먹는 그걸 보면서 이제까지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일극 체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일극 체제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성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수도권 집중이 심하게 됐으면 수도권 일극이다. 하지만 지방도 있는 그렇다고 거 지방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예, 있죠. 좀 약해도 그렇지. 근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일극을 넘어서 최소한의 다양성도 상실되는 일색화로 간 것 같아요. 하하. 일색화. 예. 당 전체가 최소한의 이제 다른 색깔을 허용하지 않는 일색화로 간 것 같습니다. 그 부총장님, 네.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고 또 전략총이시도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뭐 사실은 그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잖아요. 네. 뭐 이른바 친한이 몇 대 몇 뭐 비한 뭐 네. 반한이 몇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일색화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어느 쪽이 선거 치르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유리합니까? 어찌 보면 저쪽이 그냥 뭐 일색화돼서 뭐 굳이 단결을 호소할 필요도 없으니까 저쪽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독재 국가와 민주 국가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적 다양성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민주적 다양성을 이 파괴적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산적 갈등 이런 관점에서 잘 이 관리를 하면은 민주적 다양성이 민주적 역동성으로 승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그거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지는 거죠. 하하. 네. 그러면 저 승패의 칼잡이는 손잡이는 네. 국민의힘한테 있다는 뜻도 되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잘하면 네. 대선 이기고 네. 잘못하면 진다. 예,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뭐 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들이 승패를 결정할 무슨 독자적 변수가 못 됩니까? 아니 뭐 변수는 당연히 되는 건데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일색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변수가 아니라. 예. 네.
자, 어쨌든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는 바로 저런 네. 일극 체제 또는 그거보다 더 심한 일색화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뭐 혹시 부담을 좀 느낍니까? 아니면은 뭐 중압감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헤쳐나갈 뭐 용기와 또 그 능력과 뭐 자신감, 추진력 이런 것 또한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5일 회동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25일 3시인데요. 뭐 제가 어제 듣기로는 국회 그 뭐 사랑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 실무 라인에서 의제 조율 뭐 등등 좀 바삐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민생 회담 아닙니까? 민생 회담이고 그러니까 이게 민생 이슈는 25만 원 그 지원법 같은 게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흑백은 아니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지.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좀 회담 의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게 보니까요. 정식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11년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가 얼마나 그간 파행적으로 굴러왔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예, 이번에는 좀 풍성하게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민생 밥상을 두 대표께서 풍성하게 좀 국민께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 관련해서는 아니 이거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다. 네. 이걸 안 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뭐에다가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제기했던 제보 공작 의혹, 뭐 이런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검법의 골격인데. 네. 민주당은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뭐 절대 불가다. 어제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분은 절대 불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동훈 표 안에 대해서 뭐 좀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저희 당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는데. 뭐 이게 개인 입법 발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론 발의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좀 수정 보완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금투세하고 종부세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제 중도 확장 뭐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네. 민주당 내부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금투세,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상황이 어찌 보면 엇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양 대표가 합의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양당 소속 의원들이 받쳐줘야 되니까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뭐 합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특검법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요. 토달지 말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그리고 26일까지 그 법률안을 발의해라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시한까지 남의당 법안 발의한 뭐 타임 리미트까지 정해주고 그거 안 지키면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막 나가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당 내부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네. 이전에는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네. 미진한 게 있으면 그때는 대통령이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 작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1년이 됐어요. 근데요. 지금 그 총선 때 이종섭 호주 대사 뭐 런종섭이다.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다. 뭐 해갖고 얼마나 그 야당이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그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잖아요. 호주 대사 그만뒀고 귀국한 지 지금 지금 몇 달이지 3월 달에 귀국했으니까. 5달. 뭐 5개월이 됐는데. 예.
그리고 그 이종섭 전 대사가 뭐라고 그랬죠? 공수처 빨리 나를 소환 조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예. 공수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5개월 동안. 그리고요. 이종섭 그 대사는 못 부르면서 엉뚱하게 대통령 통화 기록은 막 뒤지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사의 상식 그 궤도에서 일탈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수처의 그 늑장 부실 수사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특검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게 뭐 반드시 그쪽으로 연결될지 어떨지는 좀 논의를 더 진행시켜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거 공수처가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이거 되게 또 편파적이고 아니 대통령 통화 기록 뒤진 것도 저는 헌정사상 초유인 것 같은데 이걸 또 특정 언론에 흘려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집단인지 무슨 정치하는 집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이 정치적 또는 이 어떤 법률적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모아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인다.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런 사정을 다 알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밖에서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이 특검대원 당신이 얘기한 거 하라는 건데 왜 안 하냐 토달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뭔가 이 대응에 대한 어떤 전략적 기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 진짜 그 한동훈표 특검 수용 의사가 있으면 두 번째 그 재표결에서 실패하고 폐기 처분됐잖아요. 세 번째 발의할 때 두 번째 그 법안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반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다가왔어야 되잖아요. 더 멀어졌어요. 더 멀어져 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더 센 특검법. 그렇죠. 그러니까 더 독소 조항이 그 강해진 위헌적 요소가 강해진 그거를 세 번째 발의해 놓고 이 한동훈표 이것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저분들의 의도는 이걸 던져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건 그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 최상병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그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또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이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 과정으로 진행돼야 된다 보니까 그 입장에 입각해갖고 이걸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동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어떤 전격적인 합의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양쪽 상황이 뭐 녹록진 않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최상병 특검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뭐 금투세나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양쪽 다 당내 상황이 아직 다 교통 정리가 덜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까지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 후에 말씀하신 거, 뒤에 말씀하신 그 금투세 또는 뭐 상속세 완화 하는 이런 등등의 그 이른바 민생 법안,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제 핵심 민생 사안들이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금투세 원래 2년 유예한 게 이제 끝나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걸 좀 더 유예하거나 금투세 그 과세 구간을 조정을 해갖고 과세를 적용하는 그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던가. 근데 저희는 폐지 아니에요. 저희는 폐지인데 근데 저희가 의석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조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통상 이런 이제 협상을 생각하면 그 물밑에서 이른바 버텀업 방식으로 쫙 조율을 해서 뭐 대표가 만나서 이미 실무적으로 합의된 거를 이제 딱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안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두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여튼 뭐
이게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업다운 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은 바텀업이 아니고 탑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주어진 시간이 짧잖아요. 어제 합의가 됐는데 오늘 뭐 화요일, 화수, 목금토 준비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딱 5일뿐이 없습니다. 그 5일 동안 사실 실무자들 사이에 다 뭐 의제, 아젠다 세팅이 돼야 되고 그 아젠다별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가능한지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표 간에 또 그談判 현장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결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이재명 대표가 저번처럼 또 A4 용지 몇 장 갖고 가서 뭐 읽고 뭐 이러면은 뭐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과 이른바 영수회동을 다 열어놓고 두 개를 지금 제안한 상태인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 정상화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아니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아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일단 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던데 지금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원식도 못했어요 지금 개원식. 아직 개원식을 못했네요. 개원식도 이게 무슨 정상이에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는 이 법안을 의석수 많다고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3분의 2가 안 되니까 폐기되고 그럼 다음번 회기에 또 발의하고 또 통과시켜갖고 거부권 행사 이 도돌이표 정치를 끝내자는 게 국회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인식에 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거나 양당 지도부가 뭐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래야 되죠. 그러면 뭐 당분간 그러면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 이거는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이 한동훈 대표와의 그 회동도 제안을 했지만 더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과의 회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용산으로 가는 길은 먼저 여의도역을 통과해야지만 용산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역을 통과하려면요. 그 도돌이표 정치, 용산에서 얘기하는 국회 정상화,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지 여의도역을 통과해서 용산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패널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과 여야 당대표 회동을 동시에 제안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말하자면 대권 주자인데 몸을 낮춰서 이 집권당 대표랑 만나자고 제안한 거다.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여야 대표 회담이고 둘 다 차기 대권 주자인데 여야 각각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뭐 차기 대권 서로 경쟁자인데 여기를 뭐 특별히 뭐 대우해 준다. 그거 자체가 저는 이상한 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렇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이제 정치력을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모두 좀 또 협력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차별화도 해야 되고 자기가 우위를 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번 그 회동이 25일 회동이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일종의 뭐 배타적 적대적 경쟁 협력 관계 라는 측면이 한편에 있는 거죠. 네, 그간에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거는 이제 회동해갖고 계속 그거가 되면 뭐 빈손 회담 두 사람 다 성과가 필요하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성과가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벌써 이제 한 달째 그 대표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당장 뭐 당 원로들과의 회동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경청했다. 뭐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모차는 당 상임 고문 분들하고 했고요. 어제 또 만차는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했는데 먼저 시도당 회의를 당사에서 하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했는데 네. 저도 거기에 배석을 했었거든요. 시도당. 네. 4시 30분에 시작해갖고 그 끝난 게 6시 20분 한 2시간 빠듯하게 쉬는 시간 없이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 그다음에 나중에 마무리 말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2, 3분 한 것 같고요. 그래요? 나머지는 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쭉 돌아가시면서 그 계속 경청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제 많은 요구가 중앙당과 당대표에 대한 많은 요구가 분출을 했습니다. 아하, 예. 우리 지역 좀 와달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하여간 한동훈 대표는 그걸 수용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8월 말에 총선 백서가 이제 그 발간될 예정으로 공개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네. 그 백서의 내용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네. 그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문제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네. 예. 저희는 뭐 객관적 진술이라면 뭐 그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이게 총선 백서가 또 제 그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계속 고치고 있대요. 예. 그 총선 백서 특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위 내에서 뭐 이것도 조금 더 손봐야 되지 않을까 뭐 해서 아직도 계속 수정 작업 중이랍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수정 작업이 끝나야지 이제 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네,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경 울산시 동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어떤 상황입니까?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7, 8월 사이에 그 5대 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횟수가 17번입니다. 5대 은행이 17번이요? 네, 그러니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런 주요 은행들이 17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근에 주담대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짚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8월 8일까지 4번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 오늘 또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0.3%포인트 또 올릴 거고요. 신한은행도 7월 15일에 인상을 시작해가지고 8월 16일까지 5번을 또 올렸습니다. 네. 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7, 8월 동안 5번을 올렸고요. 이게 신중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다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올릴 거여가지고 계속해서 금리가 한동안 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로 돈을 빌려 쓰려는 분들은 이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거의 지금 계속 동결된 상태인데 왜 시중은행들은 이걸 금리를 올리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기현상이다, 좀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올리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일단은 지금 가계부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대표적으로 보면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 5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고 그다음에 이렇게 늘었던 게 넉 달 연속 5조 6조씩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도 올려가지고 가계부채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산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기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또 인하될 거라고 하는 예고도 있고요. 맞아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높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금리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 금융채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올렸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 금융 당국이 이렇게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과열되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예전에 영끌 같은 거 맞아요. 어떻게든 대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투기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예 금리를 예방적으로 먼저 올리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있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고 집을 사는 이유는 집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이거 빨리 나도 사지 않으면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집을 좀 무리해서 사는 건데 그럼 이럴 때 그러면 실제 금리가 좀 오른다라고 해서 그 집 사려던 사람들이 안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조금 오른다라고 해서 이 집값 크게 올랐던 걸 몇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멈출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수요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조금 좀 비판적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뭐 영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게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여기에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안 하면 내가 영영 못 사게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걱정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좀 뭐 안 좋은 단어로 벼락거지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혹시 안 사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부가 좀 있어서 부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집 살 사람이 안 살 건 아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은행들만 지금 계속 돈 더 벌고 있다는 상황이 되네요? 맞습니다. 은행들은 배를 불리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까 17번을 두 달간에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89에서 5.64%였어요. 그랬는데 이번 달 16일 딱 한 달 뒤에 보니까 3.07에서 5.97%가 됐거든요. 이러면 하단은 0.18%포인트 오른 거고 상단은 0.33%포인트 오른 거고요. 좀 구체적인 상품으로 뭐 A은행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달 19일에는 주담대 상품이 2.91%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이 상품이 3.6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0.71%포인트가 오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에 물론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십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좀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예금 금리는 또 낮췄어요. 그래요? 기준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돈을 은행에 맡기는 분들한테 주는 이자 이거는 더 적게 준다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금리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출을 줄 때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밑에서 벌고 위에서 벌고 예대 마진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은행들만 소위 말하는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그러면 은행 예금 금리를 낮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넣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낮출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하는 막차 타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가지고 또 예금 금리도 예금 잔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은행만 앉아서 돈 벌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네. 자,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화요일 만나보는 법학다식 시간입니다. 네, 강병훈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오늘 선고를 설명해 주실 건데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이제 여성 변호사가 둘째 아이 출산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3개월 육아휴직과 3개월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총 6개월제 휴직과 휴가를 신청한 것인데요.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대표 변호사가 출산휴가를 마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비 변호사가 그 출산 준비를 이석한 때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아준 것은 그 변호사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뿐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원직 복직시키고 또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라. 근데 이거에 이제 불복해서 또 법무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각을 당했고요. 그러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1심에서도 졌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아, 그런 사건이에요. 네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아니 너무 상식적인 거를 그렇게 소송을 4번이나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2번 있었고 그다음에 소송이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인이 법무법인이요? 네네. 19세기 사는 분들인가요? 아니 이제 아니 출산휴가하고 그 육아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데 그냥 배려하기 위해서 해준 거지. 이미 그때 출산휴가를 얻어서 집에서 쉴 때부터 사실상 고용관계가 해지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다.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다 아예 개념적으로 부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분들이 로펌을 합니까? 네. 다른 아시겠지만 좀 충격이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죠. 어쨌든 이게 소송이 갔어요. 법무법인 측과 이 해당 변호사 어떤 대목에서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인 겁니까? 네, 변호사는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복직할 예정이었는데 해고를 당해서 복직을 못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법무법인에서는 여성 변호사가 출산을 하면 로펌을 사직하는 게 관행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내는 시점에서 그 관행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관행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이게 해고냐 아니면 사직이냐 이게 이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해고로 인정이 되어야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소송에서는 그 변호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관행이라고 이게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무리한 좀 황당한 주장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출산 시에 여성 변호사가 사직하는 관행이 그거 없다. 그런 관행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관행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미 출산, 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관행이니까요. 네.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 법에 저촉되는 예.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이고요. 불법 관행이다. 불법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 변호사가 예.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관행이 있다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수용하고 자기가 사직을 하겠다. 그건 믿기가 어렵다. 예, 그러면서 원고 승소, 그러니까 여자 변호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진짜로 이 법조계에 이런 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여자 변호사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할 법조계. 네. 그런데 의외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변호사가 전문직이지 근로자냐. 약간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변호사들이 출산 시에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요. 네. 이번 판결을 이제 환영하는 이제 성명을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여성 변호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 변호사의 근로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성 변호사는 취업 및 근로 시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노골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게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법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만 여성 변호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 변호사들이 어떤 다른 이제 의뢰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해주신 입장은 여성 변호사회 입장인데 이 입장문을 쭉 들으면 이게 이번 이 변호사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른바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이런 여성 변호사들이 꽤 많이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해 하거든요. 네,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요. 좀 늦어요. 그게 다른 그 영역보다 법조계가 좀 더 늦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빨리 개선이 좀 시급하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요. 그러니까 법조계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이 지식인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영역에서까지 이런 잘못된 관행이 버젓하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고 강요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이번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용감하게 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았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또 용기와 희망을 줬지만 그냥 웬만하면 이게 법조계에서 내가 앞으로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수용하고 순응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게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점점 나아지고는 있고 또 이렇게 용기 있는 변호사의 어떤 또 결단이 또 점점 더 나아지게 또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심각한 인구 소멸 또는 뭐 인종 소멸 얘기도 하잖아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한 명도 안 남는 날이 300년 후에는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산 장려하고 또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도 이 경력 단절의 걱정 같은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서 보완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하고도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도 이번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판결에서도 어떤 출산이나 육아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판결들은 이제 계속 선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고용주가 사실은 불합리한 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이익을 이제 강행한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그 여성 변호사도 근로자로 지금 이걸 소송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이제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걸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네. 시정 명령을 내리고 또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 여자 변호사가 한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구제가 받아들여지면 원직 복직 네. 그리고 또 체불된 임금 이걸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만약 거기서 지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지는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또 임금 지급 소송, 손해배상 소송 이런 것들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보통 진노위, 중노위 그러는데요. 네네. 지방노동위원회 또 중앙노동위원회 네. 여기를 먼저 찾아가는 거가 방법이겠네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손쉬운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네. 진노위, 중노위에서 일단 한번 네. 거기에서 이제 심리를 하기 때문에요. 훨씬 입증에도 좀 유리하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피해자인 여성 변호사가 이긴 것 아닙니까? 승소를. 네. 그럴 경우에 부당한 관행을 내세워서 부당하게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고용주 있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 변호사입니까? 네네. 이 사람한테는 어떤 처벌이 갑니까? 이 사건에서 그 법무부의 대표는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사처벌은 뭐였냐면은 네. 근로 조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명시를 안 했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해고를 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는 약간 좀 선처가 돼서 벌금이 유예가 됐습니다. 형이 선고 유예 판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사적으로도 좀 더 엄벌에 처하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또 범국민적 지금 대책을 추진해야 될 시점에 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찬물을 끼얹어 왔던 것을 바로잡는 이런 이제 이번 사건 재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출산 육아휴직 관련된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그밖에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네, 뭐 일단은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네.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용주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걸 잘 지킨 어떤 기업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나 또 정부 지원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아졌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50%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네. 최근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업무가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분위기가 이제 쓰기가 어렵다는 아하. 거, 또 대체 근로자를 뭐 이렇게 채용하기 어렵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그게 잘 사용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뭐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잘못된 그 관행을 강제하거나 또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용주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네. 동시에 그걸 잘 지킬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통한 그렇습니다. 파지티브 방식의 유인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학다시 강병은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시각 전격 시사 진행되는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차량들 정체 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돌발 구간이 2건 있습니다. 녹천교 쪽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조금 지나 2차로에는 추돌 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쪽 도봉요금소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북부간선로 구리나들목부터 정체인데 종암분기점까지 20분 이상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밀리고요. 한남대교까지는 지정체 반복됩니다. 그 사이 서강대교 가기 전 1차로에는 추돌 사고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암사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정체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부터 송파 사이 20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에서 죽전,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권유하는 이 직장들도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또 이 팬데믹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현재 확산세는 어떤지, 그리고 그러면 백신은 맞아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걱정과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좀 궁금한 점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2022년에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이 대유행의 차수로 따지면 6차 유행인 셈이고요. 6차? 네, 6차 유행인 셈이고 네. 지금 유행이 증가한 지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서는 가장 많은 감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까지는 감염이 이어지다가 9월 초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말까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유행 상황으로 보면 계속해서 감염자의 숫자는 8월 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서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병상이 가장 많이 차는 시점은 9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약화된 병입니까? 네,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미지의 감염병이었고 굉장히 빠른 전파 능력이 있는 데다가 중증화율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감염병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마 코로나19가 가장 잘 알려진 감염병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하.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도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99.99% 이상 가장 기초적인 면역은 모두 확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중증화율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유행이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2000년, 21년, 그다음에 22년 이런 식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법적인 의무가 적용되는 조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99.9%가 어쨌든 기초적인 면역은 돼 있다. 네, 백신 접종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여러 번의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확진력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본인도 모르시는 사이에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높진 않지만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감염된 아이들이 거의 95%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예. 것들을 보면 기초적인 면역은 이미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아서 자기도 모르게 면역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코로나19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는 증상들이 매우 자명했었고요. 네. 발열이 심하게 난다거나 아니면 인후통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도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증상도 조금 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벼워진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 번 감염되신 경우에는 최근에 감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면역학적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되고 지나가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감기보다도 더 덜 위험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굉장히 독특한 감염병인 게 연령에 비례한 위험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연세가 높으면 높으실수록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기 정도의 위험성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만 고위험군이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인플루엔자 이상으로 위험한 감염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 접종의 권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 정책이 있어서 고위험군들을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험군은 뭐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데 계신 이제 좀 그런 분들,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좀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고위험군의 정의는 한 60세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면역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당뇨병이나 아니면 암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면역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인구보다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한 격리병실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게 의료 대응 준비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의료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번이 6번째 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6번째 유행이 끝이 아니라 7번째, 8번째, 9번째 이런 유행들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향후 5년 정도까지는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반복된 유행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그런 겁니까? 네, 코로나19는 변이 주기가 조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변이가 될 때마다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계속 변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변이는 기존의 백신이나 감염을 획득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재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는 어쨌든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정부가 이 치료제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러고 대국민 사과도 했는데 그거는 치료제가 있다는 뜻인데 이게 치료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이 사실은 효과가 가장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이외에도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치명률이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행들이 6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행의 증감에 따라서 충분히 치료제를 비축해 두고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제 49세, 51세에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그 건강한 시민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감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 것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감염이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일단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후통이라고 하는 목이 매우 따가운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게 되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나 아니면 진단검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발열, 열이 나고 그다음에 몸살기가 있고 특히 인후 쪽에 목이 따갑고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코로나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지금처럼 유행하는 시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격리를 해야 됩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아프면 좀 쉴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파도 저희는 일하는 게 미덕인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격리를 수행하셔야지 자신도 보호할 수 있지만 자신으로부터 타인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집에서 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서라도 자가격리를 해라.
의학적으로는 증상이 사라지고 한 24시간 정도까지는 격리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자가격리할 경우에는 이제 뭐 치료제 같은 거를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그 미만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으시고 건강하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증치료 정도로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특별한 경구용 치료제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9월, 8월 말이면 이제 학교들이 개학하거든요. 여름방학이 끝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마스크 챙겨서 보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많은 감염을 통해서 네. 기초적인 면역이 이미 획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학령기 아이들은 최대 4번에서 5번 정도까지 감염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반복해서 감염이 되면서 면역이 획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권고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뭐 법적인 의무나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네. 자, 이게 지금 그 질병청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죠? 네, 낮은 단계. 이거를 좀 상향할 필요성이 혹시 있습니까, 교수님?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우리 사회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버텼던 이유가 이런 유행이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상생활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행도 앞으로 몇 번이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위기 단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인 권고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응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의료 대응 체계나 아니면 백신 공급, 경구용 치료제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백신을 맞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변이가 되고 있지만 그 변이에 맞춰서 개량되는 백신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KP3라는 변이인데 이 직전 변이가 JN1이라는 변이입니다. 네. 그래서 JN1 변이에 맞춘 개량 백신이 10월부터 접종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을 접종을 하시게 된다면 감염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연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역시 백신이 효과가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정격 기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